지난 영상을 보는 방법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지난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진보란 기본적으로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 그리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에 있어서 진보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일 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의 힘이라고 했으며, 민주주의라는 개념 안에는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합쳐져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와 평등의 상태가 뭐냐? 이전에는 권력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참여하는 자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유와 평등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는 권리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진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을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세뇌된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론이 무서운 것이고 보수는 언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언급할 때 우리가 흔히 함께 하는 것 중에 보수는 우익, 진보는 좌익이 있는데 이것도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익과 좌익이란 말은 프랑스 혁명 과정 중 국민공회에서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의장의 오른쪽에 급진파인 몽테뉴파가 의장의 왼쪽에 앉은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한 부분이 온건파는 보수, 급진파는 진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롱드파나 몽테뉴파 모두 프랑스 혁명의 주체들로 왕정의 해체를 추구한 진보 세력인 자코벤 클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보수 세력이었던 왕과 그들의 추종 세력을 내몰게 한 것으로 실제 지롱드파는 국민공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채택합니다. 지롱드파와 몽테뉴파의 차이는 말 그대로 개혁을 온건하게 하느냐 급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 당시 왕정이라는 보수체제에서 보기에는 똑같이 진보였습니다. 물론 지롱드파의 경우 서민이나 중산층과의 교감보다는 부르주아를 위한 혁명, 즉 왕정을 해체하고 자본주의를 위해 혁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수가 자본주의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았듯이 말이죠. 따라서 보수 세력이 스스로를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그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우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익은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를 극우를 상징하는 인물로 얘기하거나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보는 자신의 민족을 최고가 아닌 이류나 삼류 민족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보도 우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것이 와전되어 보수는 우익, 진보는 좌익이라는 공식으로 전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익이나 좌익은 보수와 진보를 언급할 때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보수층이 주장하는 완전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는 상당히 많은 모순과 부조리를 안고 있으며 최근에 대한민국은 그런 모순과 부조리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빈부격차. 그래서 경쟁의 출발선부터 부에 많고 적음에 의해 차이가 나는 사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부실한 사회 안전망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수년 전 발생했음에도 아직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정현이 열연한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수남의 삶은 이런 자본주의의 모순과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선 예고편을 보시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스펙이 좀 좋거든요. 취직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집을 사기로 결심했죠. 마침내 집을 사긴 했는데 이게 다 빚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왜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요즘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저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청소년 시절, 수남은 스펙과 취업 사이에서 취업을 선택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거죠. 타고난 성실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하지만 첨단 문명이라는 컴퓨터로 인해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지지 못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의 부끄러운 첫 번째 민낯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첨단 문명을 활용해서 비용은 줄이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공지능이 전 지구적 화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일자리고, 그래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인문학적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남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데, 이후 영화의 전개, 그러니까 수남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남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